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오늘도 분주합니다. 네,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홍국 대진대 개건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4.15 총선은 한 달여 앞두고 범여권,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례대표 연합정당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잠시 뒤면 이제 민주당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의 얘기를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하는 것은 골목상권 침투지만 자신들이 하는 것은 골목상권과의 연대라는 말도 되지 않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낯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은 4.15 총선에서 반드시 매서운 회초리를 들 것입니다. 가짜 정당을 만들어가면서까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후퇴시키려고 하는 미래 한국당 또 미래 통합당 권력이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힘을 모으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 아니겠어요?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총선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어느 때보다 선거 분위기가 코로나19 전국으로 인해서 나지 않는 거기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위성정당 얘기가 지금 또 정치권의 총선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민주당이 이제 4시부터 비공개 의원총회를 할 텐데 그만큼 진통 굉장히 골몰하고 있고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고 전망을 하시는지 장성철 소장께 먼저 여쭤볼게요. 명분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만들고 싶겠죠. 왜냐하면 많은 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이라는 분들이 자 우리가 안 만들면 우리는 총선 때 137석 정도 얻고 그 통합당은 147석 얻는다. 그럼 우리가 일당 뺏긴다. 네. 그러면 우리 하반기 국정 운영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권리당원의 투표를 통해서 이 부분에 확정 짓겠다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문장이 있어요. 명분 없는 가짜 위성정당을 만드는 참 나쁜 정치는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이 미래한국당을 통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비례정당 만든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약속을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기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례정당 안 만들면 바보고 만들면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한국당도 웃겨요. 자기네들도 비례정당 만들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심재철 대표가 매서운 회초리를 국민들께서 들으실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부분도 너무 웃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국민들 힘든데 네. 코미디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상당히 참 서글픕니다. 이 비례연합정당의 참여 쪽으로 거의 결정을 해놓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는 좀 명분 쌓기라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명분 쌓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는 이상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한 분명히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추구해왔던 이 개혁의 진보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다시 또 여기 들어감으로써 훼손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거제 개혁에서 앞장섰기 때문에 네. 분명하게 명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겁니다. 대신에 저는 이 부분은 정말로 그동안의 선거제 개혁에서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고 또 말을 뒤집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만일의 경우 이렇게 해서 과반수 의석이 넘어간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사실상 과반수 이 4+1의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0대 국회가 또 문재인 정부 2년 10개월 동안 사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입법 예. 마비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더군다나 과반수를 그렇게 해서 더군다나 미래한국당이라는 사실은
편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양쪽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대신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붕괴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것을 방치하고 갈 수는 없는 것이라는 현실론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그런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먼저 절절한 반성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보수가 진영이 만들었다면 진보 진영이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 정확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만드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고 명분 쌓기 하는데 대신에 정말 민주당이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는 반성과 또 거기에 대한 국민에 대한 사과도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비례정당 만들면 실제로 의석수 확보가 한결 용이해지나 보죠. 지금 민주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비례정당을 만들면 17석을 가져올 수 있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19석을 얻는다라는 것을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하고요. 또 민주당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은 연합정당을 안 하면 민주당은 137석 그리고 통합당은 최대 147석, 한 10석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 민주당을 선택의 기로로 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그만큼 글쎄요, 지금 잠깐의 비난을 이겨내면 4년 동안이 좀 편하다라는 뉘앙스의 이낙연 전 총리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최종적으로 두 분 다 비례정당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반성을 하고 어떤 명분을 더 쌓아야 될까요?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상당히 진짜 유감입니다. 이 집권여당이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면서 제1야당을 제외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밀어붙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주장과 행동을 네. 부정하는 행동을 했는데 단순히 반성과 사과만 하고 네. 비례정당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여태까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랑은 좀 다른 얘기 같아서 정말 너무 좀 유감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30%의 정당 지지율을 받으면 비례정당을 15석 얻을 수 있고요. 예. 40% 정도의 정당 지지율을 받으면 20석 내외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있어요. 네. 그 숫자는 하여튼 이번 총선 후에 제1당, 제2당을 가를 수 있는 의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의석을 잃고서는 자신들이 제1당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비난은 잠깐 받고 4년 동안 책임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난은 잠깐 받고요. 국민들의 분노의 심판은 4년 내내 받을 것이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김홍국 교수께서도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비난이 잠시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 갈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솔한 사과와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신에 그 과정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선거제 계기에 대한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네.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이런 비례 정당의 제도를 이용해서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들고 선거제 개혁의 의미를 이것은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선거제 개혁을 왜 했습니까? 정당들이 얻은 득표율만큼 30%를 득표했으면 30% 의석을 받아야 되는데 네. 득표는 30%하고 의석은 50%를 가져가고 그래서 소수 정당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양당이 사실상 정당을 독식하는 이 국회를 독식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예. 바꾸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건데 이것을 형해화시키는 방식들 그렇게 돼서 일단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존재가 생겨났고요. 그렇다면 그 상황을 방치하고 갈 수 있느냐? 저는 그럴 수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상적인 측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만든 법의 취지대로 민주당이 포기를 해야 되느냐 네.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입니다. 국정 운영을 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정책을 실천하는 것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께 반성과 참여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나 선거에서 야당이 그렇게 해서 가장인 대통령,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까지 탄핵하겠다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예. 책임지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보수 정당에서 만들었다면 마찬가지로 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물론 국민들께서 따갑게 질책하실 겁니다. 그 부분 받아들이고 또 마찬가지로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미래한국당이 바람직한 존재인가요? 네. 저는 두 정당 모두 아마 국민들의 따가운 심판을 받을 것이되 그러나 책임지는 정당의 자세는 보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마스크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을 왜 뒷받침을 합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혼내줘야죠. 그리고 자신들이 여태까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그러면은 개혁과 어긋나는 일을 하면은 그러면은 총선의 공약이라도 걸으란 말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 우리 정말 잘못했다. 잘못 생각했다. 그러니까 총선 후에 이 부분 다시 바로잡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서 바로잡겠다는 행동과 약속을 다시 한번 하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제 이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비례정당 만드는 허점이 드러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마스크 대란이라든가 사실은 이번 이런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이 허점도 있고 구멍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듯이 정말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정부가 총력을 기울였고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과거로 그러면 국정농단의 탄핵의 시대, 국민을 블랙리스트로 가르고 경제는 실패하고 북한에 대해서 남북관계는 정말 강경 정책만 펴다가 아무것도 못했던 무능한 시절로 돌아갈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엔 정말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보자. 네. 그런 측면에서 양 비례정당 놓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야당도 좋은 대안 내놓고 국민들의 심판 받으면 되고요. 여당도 허점을 보완하면서 정책에 실패가 있다면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제대로 정책 펴나가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네, 지금 경제가 좋습니까? 지금 소상공인들과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판에 지금 이 경제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네. 북한이 계속 지금 미사일 발사 실험하고 김여정은 우리 대통령 보고 시끄러운 개 짖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그게 남북 평화입니까? 그리고 그 저희가 주제가 조금 다른 쪽으로 짧게만 흐르는 것 여기 같아요. 말씀하셨으니까 한마디만 제가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그런 과거의 잘못된 정책들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저는 개혁의 과정이고 개혁의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야당의 발목 잡기, 모든 국회 입법들을 방해했던 그런 전력까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함께 이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여당도 야당도 책임지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잠깐 10초만 얘기할게요. 10초만. 예. 10초만. 야당의 발목 잡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미래통합당 옹호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요. 작년 연말 올해 초 보세요. 4+1로 해가지고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안 다 처리시켰어요. 야당은 아무런 역할을 못했습니다. 어떤 게 발목 잡았습니까? 예산안도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통과시켰어요. 60조 국채 발행해가지고요. 빚덩이 예산 다 통과시켰습니다. 뭐가 발목 잡았습니까?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많고 20대 국회 저희가 너무 멀리 최악의 주제가 벗어난 것 상황이었습니다. 같아서요. 이 모든 상황들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약 한 달 뒤에 표심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 네, 비례연합정당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의견 일치를 본 부분은 민주당이 실리를 챙겨서 연합정당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아직 지도부가 뭐 이렇게 참여하겠다라고 다 결론을 내린 건 아닙니다만은 달리 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는가. 이대로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게 제1의 원칙이라고 보여지고요. 당내 의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당원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이해도 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중도층 표심 이탈로 이어져서 지역구 의석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집권 여당으로서 과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가부터 시작해서 또 중도 표심들 선거에서는 결국은 중도, 스윙 보터들, 부동층의 이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쪽을 가져가는 쪽이 아무래도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김영춘 의원 다시 말해서 이런 표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구라든가 또는 네. PK 지역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도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서른 의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사과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유권자들께 그 입장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물론 따가운 회초리는 맞겠지만 그렇더라도
이 진심을 토로하고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 제시한다면 또 이해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그러나 분명히 중도층의 표심의 흔들림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하고 의총에서 발언이 나올 걸로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이런 소탐 대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박빙 지역을 지역구로 잃고 그만큼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비례대표를 추가로 확보를 한다 하면 소위 말해서 비례대표 얻고 지역구 잃으면 전체 의석수에서는 오히려 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또 정당성이나 명분은 또 잃는 경우들, 이 경우들이 최악의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최악의 경우이기 때문에요. 정말 저는 마지막 공천 남은 작업도 정말 공천 잘해야 되고요. 개혁적이고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공천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정의당과의 관계에서 정의당이 가져가는 사실은 2 내지 5% 어떤 지역에서는 10%까지도 가져간다면 사실은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 점이 있더라도 일단은 전체 상황에서 과반수의 의석 이상을 이 보수 정당이 넘겨줄 경우는 앞으로 국정 운영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예. 그런 현실적인 측면들과 실제 공천을 잘하고 각 지역마다 총선은 대선과 다르게 각 지역 상황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몇몇들 남은 기간 동안 현 국정 상황에 대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또 앞으로 미래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시함으로써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예. 눈에 보이는 상황을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현실론들이 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또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네, 이 주제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정의당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정의당 내에서 심상정 대표는 절대 꼼수다,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강경한 입장,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에 정의당 내에서는 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참여가 그래야지 좀 현실적으로 보자. 라는 또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의당이 지금까지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과 범여권에서 궤를 같이 해오고 선거연대를 해왔던 만큼 정의당이 어떤 선택을 최종적으로 할지도 이번 민주당의 비례정당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또 연동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의당은 참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자신들은 처음에 이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때 심상정 대표가 되게 호되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들도 고민을 했겠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참여 안 하면은 의석수를 몇 석 더 잃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정의를 잃어버리고 원칙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은요. 네. 국민들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당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비례에서는 좀 얻을 수 있어도 지역구에서는 잃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라 좀 보여집니다. 정의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의석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대개 이렇게 참여를 안 할 경우에는 5석 내지 7석 정도가 이제 네. 맥시멈이 됩니다. 만일의 경우 이렇게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사실은 교섭단체까지 꿈꿨던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정의당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정의당의 좌절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정의당은 사실상 이념 정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이나 또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건 대중정당 아니겠습니까? 대중정당의 측면에서 이끌어 나갈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이미 심상정 대표라든가 당에서 해놓은 입장이 너무나 사실은 강력한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저도 타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이 비례에서 연대가 되지 않는다면 지역 연대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이 정의당에서 가져갈 수 있는 목들이 있거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정의당 내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을 하는데 참여하기는 이제는 쉽지 않은 형국이 됐다고 봅니다. 네. 네, 이슈 넘겨서요. 민주당 어제 6차 경선 결과 발표해서 관련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한 인물들의 희비가 엇갈린 것 같아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경선을 통과했는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지금 낙천을 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모가 있다라고 파악을 하면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엔 좀 약한 사람하고 경선을 붙여서 네. 임동호 씨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사람하고 붙여서 떨어뜨린다. 이렇게 좀 음모론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과 청와대를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언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배려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좀 음모론전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뭐 이 장 소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임동호 최고위원과 그 경선을 한 그분이 어느 정도의 이제 능력과 네. 지역적인 기반이 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판단하기 좀 곤란한 것 그럼 같아요. 김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야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음모도 제기하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김광식 전 근로복지공단 상임이사랑 이제 경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임동호 전 최고가 이제 승리를 한 셈인데 저는 공당의 경선이 그렇게 음모론적으로 쉽게 움직였다라고는 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것은 미래통합당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정무적 고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경선들을 보면 사실은 별다른 그런 이의 제기가 나타난 곳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 뭐 권리당원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역에서는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 당심에 대한 비판도 물론 제기는 되지만요. 네. 이 사안을 만일의 경우 그런 음모론적인 상황에서 당이 그렇게 주도했다. 그렇다면 당이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감을 앞으로 그 사후적인 그런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정상적인 경선은 진행됐으리라고는 판단하는데요. 네. 일단은 뭐 탈락한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입하기는 21세기 대명천지인데 예.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미래통합당 공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TK 지역이 물론 가장 큰 관심을 받았지만 수도권 공천에서도 이제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5선의 정병국 의원 그리고 3선의 이찬열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 재도전을 도전장을 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병국 의원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천 컷오프 되자마자 정말 얼마 안 지나서 여기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라는 입장 발표를 했고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컷오프가 아니고 본인이 불출마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혀서 그렇게 한 거다. 이게 사실상 서로를 좀 존중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의 이전에 뭐 공천에 대한 잡음들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 아니었나 싶어서 눈길이 가던데요. 아름답게 포장을 했는데요. 네. 포장지를 뜯어보면은 네. 되게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영호 위원장이 그러는 거죠. 정병국 당시 거기서 5선까지 했으니까 이제 수도권 험지에 나가서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취해. 네. 그러니까 정병국 위원장은 나는 험지에 나갈 생각이 없다. 나는 내 지역구를 지키겠다라고 며칠 동안 상당히 물밑대화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당신 거기서 계속 고향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당신 컷오프 할 수밖에 없어. 공천 안 줘.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냥 깨끗하게 그냥 불출마 선언을 하겠다. 그렇게 된 거고 그거를 수소 출마를 염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아니, 상황이면? 5선까지 됐는데 네. 본인이 뭔 또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세포수당의 당대표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내가 정치하지 않겠다. 그냥 화끈하게 당의 뜻을 따라주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 같은데 김영호 위원장의 지금 여러 가지 공천의 그 단독 공천, 우선 공천 이런 공천의 부분들은 좀 비판받을 소지가 좀 많아 보입니다.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무 단수 공천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 되게 많이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왔던 분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라도 줘야 되는데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 다 꼽아놓고 네. 당신 불출마해. 불출마 안 해? 그럼 당신 컷오프 시킬 거야. 컷오프 시키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찝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지역에서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예. 않습니까? 네. 이러한 공천의 파동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면 분열로 더 확대될 겁니다. 선거에 되게 부담되는 부분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병국 의원을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저희 뉴스 1번지 모시고 얘기를 꼭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 얘기 좀 해보죠. 홍준표 대표 기자회견 했던 얘기들도 있었는데 박가영 교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홍준표 전 대표가 네. 컷오프 당한 후에 지금 네. 기자회견도 했고 또 SNS에서 글을 올렸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아니라 네. 황교안 대표를 집어서 결정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황교안 대표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그때 홍준표 대표를 만나러 그 밀양창년에 내려와서 당신 그러지 말고 서울로 올라와라. 그랬을 때 저는 좀 뭐 여기 나가고 싶은데 그냥 양산 을 정도면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라고 네. 해서 두 분은 얘기가 잘 끝났고 2, 3일 후에
김영호 위원장과 김세현 의원이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결정했으니까 양산을로 가세요. 양산을로 가셔서 거기에 지금 예비후보 등록해서 출마하려는 분들도 잘 다독여 주세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서 그냥 양산으로 간 건데 갑자기 당직자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측의 당직자들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반대했다는 거예요. 예. 왜 이분을 이렇게 대권으로 키워주느냐. 거기 김동완하고 치면 안 된다. 무조건 서울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공관위의 논의가 갑자기 스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대표는 이 황교안 대표가 나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의 공천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최고위원 회의 때까지 당신의 입장을 밝혀라라고 한 건데 제가 봤을 때 황교안 대표가 목요일 날 우리는 우리 4.15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모두 단합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한테 홍준표 전 대표는 일단 공을 던졌는데 네. 황 대표는 공을 다시 돌려주진 쳤을 것 않고 같아요. 예, 뭐 그럴 것 같다라는 전망이셨고요. 일단 이미 지금 공천 잡음은 뭐 선거 때마다 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공천 잡음이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미치는 파장,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통합당 같은 경우는 김태호 전 최고위원이 일단 공천 탈락한 상황에서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한 뒤에 승리해서 돌아가겠다라는 선언을 일단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일단 목요일까지는 좀 기다려보겠다. 만약 목요일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공을 다시 돌려받지 않는다면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두 대권 잠룡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영남벨트, 무소속 영남벨트가 형성될 것 아닌가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예상하십니까? 이미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 자신에 대한 정치적 자존심, 자부심, 승부수 던지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다른 사람 같으면 바로 결행을 했을 텐데 황 대표에게 시간을 주면서 당신 결정해라라고 다시 공을 돌려보내는 아주 노련한 수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명분 쌓기죠. 그리고 본인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결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막천이다. 정말 막 가는 공천이다. 막천이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구 지역, PK 지역, TK 지역에서 이렇게 제대로 경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탈락한 많은 후보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행을 할 가능성은 크다. 저는 이 과정에서 아까 우리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영호 위원장의 사실은 일부 사천 논란도 많이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측근이셨던 분들이 그렇게 공천이 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당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예. 대권 후보급이 된다면 더군다나 홍준표 전 대표는 뭐 막말 논란도 있었지만 직전에 대통령 후보였고 예. 당대표 아니었습니까? 당으로서는 사실상 일정하게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김태호 전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당내 중요한 경쟁자들을 사실상 배제하기 위한 만약 홍 대표가 나간다면은 양산 대첩 전국에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정치적 비중 커지지 않습니까? 예. 황교안 대표로서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의 자산들을 사실은 좀 배려할 필요는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사실은 이 황교안 대표 친한 그룹의 위주로 지금 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무소속 벨트 이런 낙동강 벨트가 아니라 무소속 벨트가 되는 그런 PK, TK 지역의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정말로 본인들이 정치력을 가지 않는 엄청난 정치력을 발휘하고 지역민들이 이 선택을 받을 정도의 그런 내공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8년 전 총선에서 강하게 불었던 이른바 친박연대 바람이 다시 불지도 좀 제가 관심입니다. 교수님 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 저는 무소속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홍준표 대표 자체와 김태호 지사가 자기는 무소속 연대 안 하겠다고 이미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에서 무소속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도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두 분 다 지도자를 안 하겠다고 그랬고 본인들도 다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을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은 지금 예를 들면 10명이라면 실질적으로 출마하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전 전망해 봐요. 근데 지금 보면은 TK 지역 현역 의원 6명 거의 진박 의원들이고 네. 뭐 수도권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뭐 누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진박 의원인데 이런 분들의 뭔가 연합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최근에 박 전 대통령 옥중 메시지도 있었고요. 근데 그 옥중 메시지는 자 그냥 미래통합당으로 좀 통합을 해라라는 거였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없어요. 그 지도자가 그 사람들을 가서 당선시켜줘야 되거든요. 유세해가지고 그럴 만한 분이 없기 때문에 한계를 느껴서 접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 말씀 좀 해보겠습니다. 이분 직함이 워낙 많으셔갖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는 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권한을 또 받기로 하고 공천 작업도 일부 참여를 할 것이다라는 관측들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4년 전 그리고 8년 전 이른바 새로운 선거의 황제라고 하기는 좀 거기까지 그런 칭호까지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일정 소기의 성과를 늘 거둬왔기 때문에 이분의 행보가 다시 또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먼저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황교안 대표가 벌써 몇 번 만나고 정말 삼고초려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정도 상황이 갔다면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측에서 나오는 얘기 흐름들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이미 공천 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 정책 그리고 이후의 과정들을 총괄하는 역할들을 이제 맡길 가능성이 크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국 정치는 나 김종인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요소들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스타일이고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만들었고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데도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도 이번 총선에 이 핵심을 만들겠다고 이제 본인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황교안 대표의 저런 절절한 그 구애를 받아들일 저런 가능성이 크다. 대신에 과거처럼 그런 정권을 완벽하게 과거는 공천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사실상 이제 정책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는 분명히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정책이 별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었는데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 민주화를 비롯해서 이 김종인 위원장이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에 대한 기여는 하겠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막강한 영향력, 선거 판세를 바꿀 정도의 그런 영향력은 발휘하기는 어려울 거다. 대신에 본인은 한국 정치를 스스로 주도한다는 자부심으로 아마 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 소장께서는 하실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 김종인 위원장은 징크스가 2개가 있어요. 관여하는 선거는 이긴다. 하지만 선거 이긴 후에는 팽당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 2012년도에도 그랬고 2016년도에도 그랬어요. 네. 이긴 정당으로부터 경제민주화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우리 경제민주화 못 하겠는데 이래서 본인이 손 털고 나왔잖아요. 예. 이러한 징크스가 있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기에 상당히 노력을 하지만 최후 통첩을 한 상황이에요. 네.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당신이 나에게 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번에 선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공천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공천 권한을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잘못된 공천이 2군데가 있다. 그 2군데의 공천을 처리하지 않으면 나는 선대위원장으로서 이 사람들을 당선시켜달라고 국민들에게 나는 호소할 수가 없다. 예. 내 양심상 이 부분은 공천을 철회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선대위원장을 받지 않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두 곳이 어디입니까? 그 한 곳은요, 그 김용호 위원장님의 양아들이라고 표현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경제계에 있을 때 좀 어떤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어가지고 지금 상대 진영에서는 출마하기만 해봐라 이 부분 터트린다라는 것이고 또 한 분은 아니 보수의 중심지에 이렇게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분을 공천을 하면 예.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이 사람을 찍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조정을 해라, 철회해라 이렇게 요구한 상황입니다. 네. 그 미래한국당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비례대표 공천 신청이 마감이 됐는데 544명이 지금 신청을 했다고 인산이네요. 하고요. 그렇죠. 눈에 띄는 게 지금 박형준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신청을 했다가 90분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비판을 많이 아무래도 받아서겠죠. 그렇죠. 본인이 사실은 통합의 전체를 만드는 그런 핵심 키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통합위원장으로서 새보수당과 들어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공천 신청을 했다.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아직 통합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신청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질책들이 쏟아지면서 결국은 철회를 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저는 성급하게 공천 신청을 했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동안 정책이라든가 큰 흐름을 보는 판세를 읽는 데는 아주 굉장히 능숙하고 또 한국 정치의 맥락을 짚는 데는 능숙한데 대신에 현실 정치에 있어서 과연 저런 자세로 국민들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을 곳에 신청하면서 그리고 예. 아예 신청을 하려고 했다면 확실한 명분만을 만들고 판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고 들어갔다면 각계에서 다 같이 공감하면서 갔을 텐데 네. 사실은 이 체면을 구긴 형국이 됐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통합 작업을 완결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요. 네. 당을 위해서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 소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뭐 마무리할까요?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요. 네. 박형준 위원장 적절한 처신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대진대 겸임교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